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하반기 공채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간도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실 때쯤이면 여러분들 아마 기말고사 시즌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약간 남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저번 주에 제가 많이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 시간 플러스 또 새로운 2018년도 취업 전략은 어떨지에 대한 부분도 잠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 이제 거의 다 임원 면접에 관련된 부분들이라고요. 잠깐 팁 드리면 임원 면접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몸짓, 손짓, 눈빛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저번 주에 조금 남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과연 어땠는지 리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취업 전략을 수립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될지를 좀 제가 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질문을 좀 갈게요. 8번째 질문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면접관이 제 답변에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죠. 자, 면접관이 내 말에 자꾸 소위 딴지를 건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해야 될까요? 내 답변에 딴지를 거는 경우는 첫 번째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좀 별론데? 안정영 씨, 좀 별로야.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야,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계속 검증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별로다라는 경우엔 무엇입니까?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막자는 전략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PT 면접 볼 때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성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아니요.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서 내가 이걸 좀 뭔가 커버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인상, 소위 마이너스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해서는 안 되죠. 어찌됐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막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마음에 든다. 야,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연기해주마. 무슨 말입니까?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어떤 것에 관심이 많냐면 쿡쿡 찔러보고 싶어요. 어떠한 대처 능력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보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면 갑작스럽게 이런 행동을 보이게 하면 이 친구가 당황할 것 같다. 당황할 것 같다. 이퀄 무엇입니까? 그 친구의 진짜 모습이 나오니까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짜온 거 말고 진짜 너의 모습을 보여줘. 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찔러본다는 거죠. 왜? 그 친구가 마음에 드니까요. 그리고 면접관은 내심 기대하겠죠. 이것도 잘 슬기롭게 넘겨주길 바래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면접관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그리고 면접관이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들 근데 절대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계속적인 전략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면접관이 제 답변에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웃으면서 인정하십시오. 내가 설령 불리할지라도 아니면 나한테 유리할지라도 먼저 웃으면서 인정해 주시고요. 면접은 게임이다. 면접관이 나를 자꾸 압박 면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나를 자꾸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구나.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면접관과의 끊임없는 두뇌 게임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사전과제가 전략을 짜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수준으로 해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사전과제입니다. 사전과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PT 면접을 통해서 사전과제를 검증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면접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 PT 면접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PT 면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전 PT 두 가지와 당일 PT 한 가지입니다. 사전 PT는 무엇이냐?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정성형 질문이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답을 내라고 하는 전략을 짜라고 하는 정량형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당일날 가서 보는 당일 PT 정량형이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정성형 부분 무엇입니까? 자기소개 준비해 오세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끼를 보여주세요. 스펙테클 전형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이런 게 여러분들 사전 PT고요.
이런 거는 뭘 봅니까? 제가 빨리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참신함과 성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즉 사전에 무슨 준비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허투루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가는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소개. 똑같은 내용이 얼마나 듣고 싶지 않겠어요.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까 최대한 참신하게 만들어 갖고 와라 라는 두 가지 부분이 여러분들의 포커싱 돼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정량형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 개선 방안을 제시하세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세요. 소위 현업에서 진짜 현업 담당자들이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내놓는 것이죠.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장 많은 형태가 이런 사전 PT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 예입니다. 작년도 신세계 이마트 아시죠? 거기에 관련된 기출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최근 고객들은 할인점 위주의 쇼핑 습관을 버리고 온라인 마켓, SSM, 소셜 커머스, 카테고리 킬러 등 다양한 다른 유통 채널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마트에 올 수 있는 요소가 자꾸자꾸 끊기는 거잖아요. 다른 데 쇼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마트에 와야만 하는 이유 있는 매장을 만들기 위한 영업 방식 또는 서비스를 한번 자유롭게 제안해달라. 실제 현업 담당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주는 거고요. 신세계가 특히 이런 걸로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해요. 롯데도 역시 이런 스타일이고요. CJ도 역시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량형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거의 이런 류의 질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저는 뭐 대답을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방향을 정해드린다면 첫 번째 역시 무엇입니까?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냥 단순한 쇼핑 매장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놀이동산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필드도 그렇고 지금 뭐 롯데마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은 조사하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도 해봐야 될 거고요. 해외 선진 사례는 어떤지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논문들도 찾아보는 등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설문지를 가지고 나가서 당신이라면 고객님이라면 어떤 때 이마트를 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의 흔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을 기울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전 PT 주제로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어요. 사전 PT 주제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다른 건 둘째치고 먼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내용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방증이거든요. 면접관들은 그거에 대한 정답을 듣고 싶어 한다기보단 이 친구가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성의를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많이 돌아다녀라. 거의 유통업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B2C 업체에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과제들이. 그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조사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예쁘게 잘 만드셔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수준을 점검한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준을 점검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선생님 전략을 짜긴 짰는데 이게 진짜 현업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가 좀 알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면접관들한테 꼭 들어오는 가장 큰 질문이 무엇입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전략이 실제 현업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사드 사태로 롯데 글로벌 전략 바뀔 것, 중국 철수 가능성 여전 무엇입니까? 롯데가 올해 사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봤잖아요. 좀 궁금했어요. 그럼 롯데에 있는 현업자들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펼칠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게 관련된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고요. 롯데쇼핑은 중국 사업을 철수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통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보다 진출이 늦었던 이들 국가 사업의 규모가 현재는 중국보다 더 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사드에 관련된 대응 전략은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시장 다변화밖에 없단 말이죠. 어느 시장으로 나갈 건데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거죠.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어디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요. 왜? 그 근거로 이걸 갖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미 중국보다 더 큰 사업을 진출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래서 롯데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러시아로 움직인다, 베트남으로 움직인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입장에서는 중국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장기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어때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그래, 현업 담당자분들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내놓는 그런 답도 딱 봤을 때 와, 기발하다. 야, 대단한데?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범용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수준에서 조금 더 디벨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수준을 꼭 세 번째 시간이 있으시면 점검해 주시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T 면접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참신하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전일 경우에는 얼마나 성의가 있냐? 얼마나 고민했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냐, 그리고 평소의 지식은 어떤지, 그리고 순발력,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발표했을 때에 나오는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지식과 순발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 과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PT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PT 면접에 제가 이전에 강의했던 PT 면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답변 구조를 먼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사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왔고 이거를 내가 PT 형태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일반 면접, 구술 면접을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소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서론에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론에는 그거에 관련된 이유를 얘기하고 결론을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자라고 하는 크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정리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직접 돌아다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라고 하는 실질적인 살아있는 데이터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전에 낸 거잖아요, 과제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얼버무리지 않고 어버버하지 않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달력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PT와 일반 면접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굳이 나누자면 아까 PT와 같은 경우 이번 일반 면접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작정하고 준비해라. 예, 정말 작정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다른 면접이랑 겹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잘 전달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픈북이잖아요. 오픈북이니까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전달력 때문에 감점을 당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분들도 요즘 많아요. 왜? 올드루키가 많아지고요. 특히나 공기업 쪽에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경력이 2년 정도면 신입으로 지원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경력 2년 이상 신입 지원해도 될까요? 공기업은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요. 실제 공기업이 열린 채용으로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4학년 2학기고 지금 처음으로 취준을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1년, 2년 다닌 분들의 소위 올드루키와 같이 경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드루키 입장에서는 경력 2년 이상이어도 상관없고요. 오히려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약간 나이는 고려해야 되겠죠. 아무리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딱 봤을 때 한 40살이 넘어 보이고 이러면 약간 부담스럽죠. 왜? 조직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직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직이 융합되기 위해서 사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나이가 그래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조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워낙에 좀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일반 직원 내에서 나이 차이가 들쑥날쑥한다라고 하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딱딱 들어가서 휴학 한번 해주고 딱 들어가서 2년 있다가 다시 신입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직 사유가 근데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력한 무기는 있어요. 직무 역량, 경험, 경력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는 있지만 왜 이직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이 친구를 괴롭히는 그러한 약점 질문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풀어내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 기업적인 측면보다도 저는 직무로서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직무였는데 아니면 업에 대한 확장을 하고 싶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또 더 많은 산업에 관련된 부분 하고 싶어서 경영지원 쪽은 어느 산업이나 다 있으니까 이 산업보다는 앞으로 향후 발전할 산업에서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의 이유를
이유를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금 대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이 기업이 좋아서 그 이유가 조금 타당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어떤 선도적인 기업 아닌 이상은 뭐 복리후생이 좋아서 연봉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접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아니라 이해가 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생님 제가 이직 사유가 사실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야 그거 너무 속 보이는 질문 같잖아. 속 보이는 대답 같잖아. 얘기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씩 다듬으셨으면 좋겠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어내려고 하진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원래의 솔직한 답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즘 평생 직장이 어디 있어요. 다 옮기는 거 이해하고 익스큐즈 하니까 특히나 여러분들 솔직한 답변에서 출발한다는 그 관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이 경력 2년 정도 신입으로 지원해도 되나? 2가지만 고려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대다 면접입니다. 면접의 형태가 다대1, 다대다 뭐 이렇게 되는데 다대다 면접에서 특히나 주의할 사항은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점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인데요. 태도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대다 면접에서 내가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친구가 옆에 지원자가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아니거든요. 경청의 자세를 보이되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옆에 있는 지원자의 면접 답변을 듣고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계속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 쪽을 계속 응시하면서 이 친구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나한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도는 다른 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리를 쩍 벌리고 앉고 있다거나 뭐 다리를 떤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태도는 옆에 있는 사람의 자세를 답변을 경청한답시고 옆에 이렇게 보면서 고개 끄덕이지 마십시오. 항상 언제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면접관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응시하고 계시면서 있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답변입니다. 다대다거든요. 다대 1이면 어찌됐건 내 답변만 관심이 있고 내 답변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1분이 넘게 발표를 해도 1분이 넘게 얘기를 해도 면접관들은 다 들을 거예요. 근데 다대다면 어찌됐건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이 규칙은 좀 지켜줘라. 무슨 말이냐면 답변은 40초 정도. 정말 길면 50초. 예, 1분이 넘어가게 되면 면접관은 정신을 잃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답변에 관심을 잃을 거예요. 왜?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로 맛깔나게 하지 않는 이상 많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40초 정도만 좀 해주고 짧게 끊고 나와라. 그래서 면접관으로 하여금 다시 질문이 들어오게 하는 게 낫지 나한테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걸 내가 주구장창 얘기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원 면접이다라고 하는 분들 임원 면접인데 다대다로 들어간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단 2가지식으로 얘기하면서 답변을 40초로 끊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태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 눈빛, 경청, 특히나 압박에 있어서 다대다로 압박 들어와도 아까 말씀드렸죠. 욱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보다는 길입니다. 특히나 임원 면접에서 그렇죠. 내용 다 누구나 뭐 자기가 잘났다 잘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짧게 간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조금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다만 다대 1의 면접일 경우에는 내용이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대다 면접에서 주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저는 첫 번째 자세의 측면, 특히 옆 사람 경청한답시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내용도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 콘텐츠적인 측면보다도 길이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이런 질문도 많이 옵니다. 면접 복장과 헤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사실 면접 복장과 헤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지만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화장을 어떻게 하세요? 머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어떤 느낌, 깔끔하고 점잖고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정장 같은 경우에 선생님 어떤 색깔 입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색상을 선택한다라기보단 깔끔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정장이 이렇게 좀 많이 구겨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좀 구겨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고 그다음 뒤로 나갈 때 특히 이 상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뒷부분이 좀 구겨져 있으면 좀 안 좋은 인상이거든요. 예, 좀 약간 깔끔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겨울에 특히 요즘에 면접 보러 갈 때 위에 외투도 많이 입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할 때 여러분들 뒤에 그냥 앉게 되면 이 상의가 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상의는 벗고 안고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만 그리고 여러분들 또 겨울철 오시기 때문에 하얀 것들이 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떼주시면 돼요.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검정색을 입건 쥐색을 입건 뭐 흔히 얘기하는 곤색을 입건 아무 관심이 없고요. 다만 약간의 그 은갈치 색깔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그 색깔만 조금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깔끔한 모습을 하고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는데 절대 정장은 입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캐주얼 어떻게 입습니까? 검색하세요. 제가 그냥 뭐 정리하자면 폴로 셔츠 같은데 카라있는 폴로 셔츠에 니트 입어주시고 면바지에 자켓을 꼭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니까. 그 다음에 구두가 꼭 아니라면 로퍼 정도 신어서 아, 저 친구 그래도 면접은 보러 왔구나. 그 안에서의 센스를 좀 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유복장이지만 청바지나 운동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면접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캐주얼 내에서 여러분들의 개성을 좀 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어 같은 경우에 저는 남자는 일단 이마가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답답하고요. 특히나 다대다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이마만 내려와 있다, 내 머리만 내려와 있다 하면 상대적으로 모든 친구들은 다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인데 내 이것만 내려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감점 아닌 감점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경우에는 제가 뭐 컨설팅하는 친구들도 거의 뭐 열의 아홉은 다 메이크업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절박한 부분이고 회사에서도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본 채용 그 면접 거기에 공고해 보니까 지나친 올린 머리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면접관들이 얘기하죠. 면접 보고 나서 와, 저거 완전 미스코리아 화장인데? 나쁜 건 아닌데 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 평가받지 마시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포니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딱 묶고 깔끔하게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딱 봤을 때 면접 보러 왔구나 깔끔하구나 이러면 됩니다.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 그렇게 큰 상관 안 하니까 여러분들 입고 싶은 대로 입으시되 다만 단정하고 면접 자리다라고 하는 것만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 복장과 헤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정하고 깔끔해라. 그렇다면 면접관은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경을 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안경은 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좀 많이 옹호하는 그런 옹호주의자인데 생각보다 의외로 제가 안경을 끼라고 해서 합격시켰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친구들 보고 제가 하라고 하면 첫 번째, 좀 싸나워 보이는 외모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축 처져 보이는 외모가 있어요. 즉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말도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싸나워 보인다거나 지나치게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개선 작업이 약간 필요한데 저는 그게 다 안경으로 가능하다고 봐서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고 가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한 모습 아니면 인상을 조금 더 톤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안경을 저는 끼시거나 아니면은 안 끼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껴도 되나요? 너무 강하거나 너무 밋밋하면 꼭 착용해라. 그것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 정말 제가 이걸 좀 몇 번 해봐서 정말 느끼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인상이 정말로 너무 강하거나 너무 밋밋하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예, 안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다 왔고요. 2017년도 선생님,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좀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 캠퍼스 잡앤조이에서 기사가 나서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걸 빗대어서 제 생각도 같이 한번 볼게요. 서강대학교가 2017 대학평가 취업률 1위를 했나 봐요. 아직 취업 시즌이 안 끝났는데 평가를 이미 했나 보네요. 아무튼 거기서 1등을 했다고 하는데 최성욱 이 팀 과장님을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최근에 중앙일보 2017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비결은 무엇이냐? 궁금하네요, 저도. 자, 우선 학생들이 잘해줬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학생들이었을 텐데 과정을 잘 참아내고 묵묵히 따라왔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마치 제가 1등한 비결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네요.
예. 또 요즘 학생들이 자신의 직무나 진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일찍부터 빠르게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서강대 학생들은 복수 전공 등으로 학문 간의 넘나듦도 좀 자유롭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역시 전 맞는 답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저는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해보는데 어떤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냐면 일단 미리 준비한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냐, 특히 자소서에서 많이 떨어지냐면 단순한 글쓰기 스킬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어낼 거리가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상대 비교거든요, 이게. 그리고 결국에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 갈수록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더욱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의 스펙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개 갖고 있고 내가 2개 갖고 있으면 당연히 5개 갖고 있는 친구가 서류 전형을 합격할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면접 때 가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취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른 부분들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소위 얘기하는 스펙, 어필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엇이요? 취업 준비가요. 내가 이쪽 직무를 관심이 있는데 아니면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빨리 얻으시고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를 빨리 정하시고 빨리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선생님, 직무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겨울방학 때 각 학교들, 각 대학 일자리 센터들, 여러분들의 취업지원센터가 다 이런 직무 교육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미리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번 방학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다 설계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반기 공채에 친구들이 합격을 했는데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역시 준비된 스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단 굉장히 강력하고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돈을 하나도 쓰지 않더라도 돈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든든하잖아요. 그죠? 사 먹지 않더라도 돈을 쓰지 않더라도 똑같거든요. 내가 그래도 취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준비를 해놨구나. 미리 내가 이것을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모든 면에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스펙이 역시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40대 6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실제 40%는 작년 하반기 아니면 올해 상반기 때 떨어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명을 합격시켰다고 한다면 4명은 기존에 떨어졌던 친구들이 이번에 보완해서 합격했던 친구였고요. 나머지 6명은 기존에 차곡차곡 준비해왔던 친구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공격을 많이 받아요. 어렵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취업은 돼요. 이 40%의 학생들도요. 작년 하반기 때 떨어지고 올해 상반기 때 떨어졌을 때 세상이 망한 것처럼 좌절하고 완전 은둔형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툭툭 털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그 40%에 속하지 않은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떨어진 친구들은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친구들은 안 된다고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다 가요. 그게 취업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량적인 부분도 알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면접관님, 제가 준비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눈빛이 나온다니까요. 자세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번 하반기 공채 때 다 떨어졌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내가 그럼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한 것이 내가 어필할 거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번 겨울방학을 그렇게 만드시면 겨울방학 금방 갑니다, 여러분. 1월, 2월밖에 없어요. 그럼 또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 공채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내가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꾸어 먹으시고 하시면 여러분들도 내년 상반기 때 꼭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준비된 스펙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펙 안 본다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스펙 안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는 온 스펙 위주로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무엇이냐? 준비된 인성인 것이죠. 특히나 많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필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를 조금 많이 강조를 하냐면 그 친구가 어떠한 사람으로 풍기느냐, 어떠한 지원자처럼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똑한 친구 물론 좋죠. 하지만 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약간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친구. 우리 조직에 얘라고 하면
야, 이건 뭐 얘라고 해야 돼. 그럼 얘라고 할 수 있는 친구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뭔가 좀 융화할 수 있고 사회 이 조직 규율에 그래도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친구. 그러려면요. 예, 조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착해 보여야 돼요. 예, 인성이 좀 선해 보여야 돼요. 그러한 연습을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건방지거나, 예, 그렇죠. 너무 도도해 보인다거나 그러면 좀 불리하다는 거죠. 예. 그럼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좌절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갑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야지. 야, 인생 뭐 있냐? 취업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따라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기적처럼 바뀔 거예요. 자, 다시 서강대 얘기로 올게요. 자, 차별화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직원들의 내부 역량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각각에 맞는 개인지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유연하고 선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컨설팅과 프로그램 진행은 다른 대학들에서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학교는 상담 전문 직원, 예를 들어서 뭐 심성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약간 추상적인 상담을 하지만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들이 직접 커리어 설계도 해주고 많이 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저도 대학교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상담 쪽이 좀 강했다면 지금은 내부 컨설턴트 분들께서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영입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학원에서 가는 것 못지않게 많이 해주시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 있는 부분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맨파워 자체가 뭐 외부 컨설턴트이 아니라 내부 직원들인 것이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저도 한번 서강대 가서 제가 취업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로지 서강대 학생들만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죠. 사실 서강대면 정말 저라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설렐 것 같고 이 친구를 어디에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꼽은 것은 맞춤형 개인지도다. 하루에 10여 건의 취업 상담을 하니까 와 200건, 1200건까지 하신대요. 하루에 10여 건이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겁니다. 서강대 학생이라면 그래서 취업 지원팀을 졸업하기 전에는 한 번은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다. 자주자주 만나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또 무엇입니까?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취업은 일률적일 수 없어요. 특강도 한 번, 두 번이에요.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유, 그다음에 특징,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한테 자꾸 가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다 이런 제도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용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하고 선도적인 프로그램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상담사의 퀄리티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강의의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편이다. 서강대에는 제가 함부로 못 들어가겠네요. 네, 아무튼 내부적으로도 너무 관심도 있으시고 역량도 높으시니까 특히 서강대 다니시는 분들은 꼭 취업지원센터 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취업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대학교 분들이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학교에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학교 취업지원센터도 많이 더 디벨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내부 직원들이 진행하는 특강도 있다라고 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 이런 거 재밌네요. 그렇죠? 취업 마리텔이라고 해서 SNS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한다. 사실 많은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서강대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 공짜라고 해서 질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는 공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도구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전략 수립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제인 건지 어필할 거리가 없는 건지 자소서를 작성을 못하는 건지 면접 때 말을 못하는 건지 등 여러분들만의 이유 아니면 인적성에서 계속 떨어지는지 여러분들만의 이유를 설정해서 그거에 관련된 전략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필거리가 없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필거리부터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자소서 작성법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자소서에 약하다고 한다면 우리 직업방송에는 자소서 컨텐츠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합격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구조를 분석하셔서 그 구조적인 틀 위에다 여러분들 내용을 덧입히시면 되니까 자소서 작성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작성하신 거를 학교라든지 기관 가지고 가셔서 첨삭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적성이죠. 인적성 부분은 사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꼭 가이드해 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면접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게 자소서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알고 있는 걸 제대로 표현해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면접이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인상, 여러분들의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니까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방학 때 면접력을 많이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방법론 습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업 분석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뭐 직무 분석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는데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몰라서 아니면 이 직무가 어떤 건지 몰라서는 아니거든요.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빨리 외울 수 있는지 써먹을 수 있는지 응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운영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 스터디 운영은 사실 이렇게 지양하는 편이에요. 특히 3월 달부터 시작됐을 땐 자소서를 스터디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소서 스터디를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소서 불합격한 자소서, 합격한 자소서를 놓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무엇 때문에 붙었고 무엇 때문에 떨어진 건지를 한번 또 첨삭 받아보시고 그렇게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적성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인적성도 스터디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시간상으로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면접이죠. 면접은 저는 무조건 스터디를 하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PT 면접.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론 면접. 토론 면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나 혼자서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이랑 둘이 준비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토론 면접에 내가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론 면접을 이렇게 그룹별 스터디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대1 컨설팅은 뭐냐면 이 부분은 CEO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면접용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첨삭 받으셔도 되고요. 말하기에서 첨삭 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에서 첨삭 받으셔도 되니까 이 1대1 컨설팅을 꼭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각각이 다르니까 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가장 애착이 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진로 탐색이랑 교과목이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로 탐색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직무로 가야 되겠다는 걸 정해놓으면 되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약해지고 나중에 흔들리면 어디를 넣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합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탐색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가장 애착이 간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저학년 때 들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빨리빨리 진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으시고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취업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16명 정도의 학생들과 3일 동안 자소서, 인적성 면접. 방학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학교마다 다 진행돼요. 그래서 떨어지셨던 분들 아니면 새롭게 이제 취준생이 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지원을 안 할 거예요. 방학 때는 여러분들 학교 가는 거 싫어하니까. 계절 학기도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하니까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어찌됐건 내가 취업 준비를 하건 뭘 하건 어디 가면 돈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바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돈이 안 들어요. 학교에 가면요. 간식도 제공해주고요. 장소도 제공해주고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예전 하반기 채용할 때는 그 취업지원센터 가면은 막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첨삭도 못 받았는데 방학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한산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방학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학교에서 해주는 프로그램만 착실히 이행해도 될 거예요. 아마 이런 프로그램도 할 거고요. 인적성 프로그램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공기업반도 할 거고요. 이공계내 아니면 뭐 인문상경계내 이렇게 다 구분지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관련된 공교육을 많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또 선호도가 올해 취업 시장이 이제 어땠냐 본격적으로 물어봤는데 공공기관 선호도가 높았고 또 여러분들 공기업 좋아하시잖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준생들의 마음과 공공기관 채용이 늘어난 점 등이 조금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
또 블라인드 채용도 역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조기 직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어서 일찍부터 설정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네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군에서 채용이 굉장히 늘었다. 그렇죠? 올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부분이 바로 반도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성과급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부럽네요. 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 제자분들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저 불러주시면 제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아마 내년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뭐 반도체가 이제 호황이 끝났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훅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제 생각에도 확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찌됐건 4차 산업혁명 가면서 기업용 클라우딩이라고 하죠. 클라우딩 시장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으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의 니즈가 가장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안타깝지만 문과 학생들의 취업 올해는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드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문과 학생들을 그래도 많이 뽑았던 유통업체에서 사드 때문에 많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나마 좀 힘들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보지만 여전히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예상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취준생은 많이 힘들다. 하지만 본인 탓은 아니고 동굴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합격했던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도 큰데요. 한편으로는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이 많이 좌절할까 봐 동기부여가 안 될까 봐가 사실 더 많이 걱정돼요. 근데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이 구조, 사회적인 구조 탓이고요. 예, 너무 인플레돼 있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합격은 어떻게 보면 궁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같은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닌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과 아닌 기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서 맞춰가실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단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방향이라고 했죠.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취업 컨설팅을 도와줬던 친구들이 이제 전화가 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좋았어요. 취업을 했으니까. 취업해보니까 되던데? 그리고 뭐 두 군데도 합격하고 세 군데도 합격하던데 면접 보라고 많이 하던데 그래서 난 갔어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친구들이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빨리 제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나는 그래도 이쪽 직무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파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 이제 다른 직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처음 시장에 진입한 채용이라고 하는 취업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 진입한 친구들 우리 취준생분들이시라면 저는 일단 그 고집은 조금 가져가시면서 산업의 그 바운더리를 조금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지금 그래서 취업 안 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내년에 꼭 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만 되셨으면.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도 제대로 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높아지면서 하는 말씀인데 영업관리 쪽 있잖아요. 전공 무관이라고 해서 뽑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퇴사를 합니다. 왜? 말 그대로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들어가서 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되게 하고 싶어서 들어가도 야,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준비를 안 한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야,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죄송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키워드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4가지 키워드를 한번 5가지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 A입니다. A 제가 뭐라고 해주었을까요? A는 바로 애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역대 최강의 채용 규모입니다. 그렇죠.
사실 올해 하반기도 올해 상반기에 예상할 때는 하반기도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쵸 일자리가 가장 큰 과제가 되다 보니까 특히 금융회사,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이 뽑았고요. 각 공공기관들도 LH 토지주택공사도 엄청 많이 뽑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기업들이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채용 잔치를 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올해는 정말로 꼭 많이 뽑아서 내년에도 내년 상반기에도 사실 좀 더 뽑을 거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드가 조금 완화되면서 유통업체에서 뽑지 않았던 인력들을 좀 뽑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 화랑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인력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도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올해 하반기는 정말 역대 최강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B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B는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었죠. 블라인드 채용은 저도 사실 얼마만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있었지만 제가 실제 나가고 있는 학교에서 제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그 학교가 뭐 소위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는 아니었고 대전 쪽에 있는 사립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 소위 얘기하는 좋은 공기업에 합격을 당당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안 보는구나. 정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만 보는구나. 진짜 지식과 기술과 태도만 보는구나라고 해서 전 너무 좀 기분이 좋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내가 조금 사기업 쪽에 좀 부담이 있어. 날 안 뽑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그냥 차분히 공기업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도전하셔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각 대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하반기 때는 100% 블라인드 채용은 아니었고 여전히 스펙을 많이 보고 학점이 무엇인지 학교가 어딘지를 다 보긴 봤지만 점점 그래도 블라인드 채용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내년에는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C는 무엇이냐면 바로 캐패서티라고 해서 C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직무 역량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번 취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을 많이 본다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실제는 대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많이 본다,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역량을 많이 보는 측면은 자소서인 것 같고요. 자소서를 통과하면 면접 때는 여러분들의 역량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직무 면접을 볼지라도 여러분들의 역량적인 측면, 정답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정답을 얘기하는 태도를 조금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면접 때 갔을 때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얘기하는,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태도적인 측면도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D는 무엇일까요? D는 바로 difficult, 어려웠다. 뭐가 어려웠냐? 바로 인적성이죠. 적성이죠. 인성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적성과 NCS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요. 중요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각 기업들이 우리 이제 합격자 수를 조금 더 늘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욱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성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소서의 합격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을 다 면접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기존보다는 적성, 인적성에서 그리고 공기업에서는 NCS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과연 긍정적인 방향인가 저는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을 직접 보고 인턴을 시켜서 여러분들도 회사가 어떤지 보고 회사도 여러분들이 어떤지를 보고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금전적인 시간적인 부담이 들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내가 6개월 동안 평가를 한다는 건 정말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 서로가 약간 조금 로스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양한 형태로 하는데 많은 인원들 면접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적성, NCS로 많이 가르긴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바뀌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인적성에 관련된 부분 NCS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특히나 공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푸셔야 돼요. 한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문제집을 정말 최소 3권은 푸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소위 인기 있는 공기업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집을 풀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훨씬 더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많이 접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면접장에 가기 위해선 보통 대다수의 기업들이 인적성이라고 하는 적성이라고 하는 것과 NCS를 보고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입니다. 2는 무엇일까요? 바로 엔들리스입니다. 무엇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예. 정말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이공계 쪽은 취업이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뭐 제조업 베이스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쪽이 계속 잘 나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영업 직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 지원 직군이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은 사실 백오피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기존의 인력들도 있고. 하지만 이쪽에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개량하고 증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공계 친구들 특히 전화기 그다음 컴공까지 해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갈 확률이 앞으로 좀 높을 것 같아요. 특히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기업들이 어떤 산업이 성장하느냐 역시 이 친구들이 속한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공계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문상경계는 역시나 뭐 영업관리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더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이공계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문상경계이신 분들도 요즘에는 어떤 이공계 그런 뭐 플랜트 과정이라든지 컴공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취업의 폭을 넓혀보고 싶다, 지원의 폭을 넓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교육들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공계 쪽이 계속 진행될 것 같다. 이공계이신 분들은 열심히 대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취업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 제가 지금 한 강의를 한 5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짧게 서머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불합격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상반기는 왜 실패했나요? 그러니까 아직 하반기 결과가 안 나와서 상반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보십시오. 업무 경력에 미비해서 학벌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학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업무 경력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건 같아요. 소극적인 태도와 외모 인상이다.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면접에 관련된 부분인 거겠죠.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소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학점수 취득하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합니다. 기타 있습니다. 여러분들마다 근데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대1로 컨설팅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점에 있어서 부족한지를 여러분들마다 각각 파악하셔서 각기 다른 여러분들의 약점 요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첫 번째 누구냐? 넌 이건 제가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간략하게 함축했어요. 어디 갈 거니 어디 가고 싶니라는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지원기업 리스트업 하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번에 반도체는 어디 넣을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어디 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업명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업 기준은 3가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정하세요. 갈 수 있는 곳 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선배와 동료들이 간 곳, 여러분들의 그 동기들이 간 곳이 바로 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 명확하게 정하시고 전략을 짜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업 리스트업만 해도 이 기업은 뭘 준비해야 되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 없네. 이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인턴 경험이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지원기업 리스트하면 여러분들 합격 전략의 절반은 완성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있니? 준비는 어디까지 해야 되니?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스펙을 체킹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토익. 토익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익이 없으면 영어 점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영어 점수가 만료됐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건 따야 돼요. 그 다음에 자격증. 특히나 공기업들은 자격증 중요시니까 자격증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에 내가 다 있어. 그리고 진짜 할 게 없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는 겨울방학 때 인턴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이 3가지 스펙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꼭 말씀드리죠. 신문구도. 저도 매일매일 신문을 봅니다. 그래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산업의 흐름, 기업의 흐름은 어떤지, 거시경제는 어떤지 보는 거거든요. 뭘 봐야 되냐? 경제지를 봐라. 홍보팀이 기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기업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야 되니까 저는 경제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 금리, 유가, 그다음에 스팟성 자료를 보라고 했죠. 2번째는 어떤 부분에 수출이 잘 되는지. 왜? 대한민국은 거의 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의 수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지원한 산업의 수출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3번째, 소비자 심리 지수. 내가 지원한 기업이 내수 기업이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수 상황을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작년도 수출, 작년도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기사 보셔야 되겠죠. 어떤 산업기사?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산업기사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사. 자동차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이다, 석유화학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거시적인 틀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다음 뭐겠어요? 기업이 되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 기업을 여러분들이 셀렉을 해놓으시면 정해놓으시면 그 기업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스크랩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현대자동차를 지원할지 기아자동차를 지원할지 모비스를 지원할지 모르면 다 날아가는 정보가 돼요. 이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원 기업을 셀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오피니언은 꼭 보셔야 돼요. 핵심 이슈를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입장을 정리하는 데 좋으니까. 언제 봐야 되냐? 신문 볼 시간 없죠? 일어나자마자 보십시오. 식사하시고 보십시오. 자, 다음에 직무 탐색이고요.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고 두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직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면 될 거고요. 막연함을 구체화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방학 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직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학 특집으로 직무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기 커밍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 잘 보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스터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적성 준비도 매일매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30분씩 NCS를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30분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학 중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의 유형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하반기는 어떨까요? 내년 상반기 되겠죠? 상반기에 비슷할 것 같다.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아까 봐도 역시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 때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를 예측하는 거였는데 하반기 채용이 상반기 것과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채용은 늘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이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준비하던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잔기술 습득에 눈 뜨지 말고요. 하반기 대비 무기 비축하기. 여러분들은 상반기 대비 무기를 비축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반기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조언을 주신다면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인드 세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물론 또 새로운 사회생활로 나아가시겠지만 떨어지신 분들 아니면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정신의 지배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저는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마 합격에서 멀어지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좌절은 하시되 빨리 하시고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미래,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올해 겨울방학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